남에게 좋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강박. 클라라의 연인 앨런은 잘생기고 매력적인 데다가 운동도 잘하는 다정다감한 남자였다. 하지만 클라라를 만났을 당시 그는 휴직 상태였고 계속 그 상태로 지내려고 했다. 앨런은 나름대로 이름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지만 원하는 직업을 도무지 못 찾는 듯했다. 클라라는 앨런을 깊이 신뢰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가 앨런이 너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충고했을 때도 무시해버렸다. 프로그램에는 좋은 직업을 보니 클라라는 기꺼이 앨런과 봉급을 나눴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클라라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졌다. 하지만 클라라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예전부터 클라라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잘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 했는데 앨런이 지금처럼 직업이 없는 상태라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앨런도 집에서 애 보는 아빠가 되기는 원치 않았다. 그는 곧 직장을 찾을 테니 아이가 생길 때쯤이면 클라라가 휴직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언제부턴가 클라라는 자신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데 계속 자고 있는 앨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점점 불쾌해졌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앨런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클라라는 앨런이 앞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지가 걱정되었다. 그전에 앨런에게 책임감을 느꼈고 단지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떠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관계를 끝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마다 앨런과 나는 즐거운 시간들이 떠올라서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를 못했다. 어린 시절 클라라는 타인의 행복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다. 클라라는 여동생은 시각장애인데 동생에게 책 읽기 숙제가 있는 날이면 클라라는 큰 소리로 다 읽어주기 전까지 자신의 숙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여동생이 입맛이 없거나 배고프지 않아서 음식을 알길 때 클라라는 굶주린 아이들 수만 명이 한 끼 밥을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안 하고 동생에게 설교했다. 친구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인형을 가지고 놀도록 허락해 주어야 했고 만약에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라도 하면은 부모님께 크게 혼났다. 클라라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을 돌볼 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내적인 불행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타고난 욕구 또한 클라라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혼란을 겪었다. 클라라는 우리와 작업하면서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는 잘못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든 것이 내적 불행이었다는 점을 이해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진정한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다른 사람을 택했어야 했다. 앨런과의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기는 무척 어려웠고 한동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결국 그녀는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앨런이 직업을 구했다는 소식에 클라라는 무척 놀랐다. 내적 불행이 사람들을 속이고 관계의 실체를 포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불행 유행을 가진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마다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정적인 기분을 떨쳐내려고 한다.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습관. 린다와 하이디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린다는 하이디를 가장 절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의지했지만은 하이디가 자신의 외모, 취향, 남자친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번번이 전해 들었다. 하지만 하이디는 린다와 만날 때까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린다는 집안일을 하거나 식단을 짤 때 친식구들 선물을 고를 때에도 하이디의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린다는 하이디에게 항상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디가 자신에 대해서 허언담했다는 사실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녀가 베푼 것까지 좋은 일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린다는 왜 계속 그녀와 친구로 지내냐는 친구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하이디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좋은 면만 생각하느라고 불성실하고 상처 주는 행동은 무시했던 자신의 습관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이디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자 린다는 이 관계가 사실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린다는 서서히 그러나 결연히 그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인간관계 평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면 그런가 하면 내적 불행의 타인의 불쾌한 행동을 자극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이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게 만드는 내적 불행의 간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좀처럼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고 자주 화를 내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일관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가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아닌가? 혹은 경쟁심이 강하고 폐쇄적이고 질투심이 많지는 않은가? 때로는 이런 특성이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자극할 수가 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경우 비비하는 공통점이 많은 조지에게 매력을 느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서 비비하는 조지와 결혼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었다. 조지가 그녀를 지나치게 의심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비안의 출장을 갈 때면 조지는 아침 9시부터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때문에 비비안은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기분이 매우 불쾌한 상태였다. 게다가 점심시간마다 어디서 누구와 밥을 먹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한 번은 그녀가 직장 남자 동료와 단둘이 식사했는데 우연히 조지가 그 옆을 지나갔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조지만을 사랑했던 비비안은 오해받은 기분에 몹시 화가 났다. 비비안이 이 관계를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친구로부터 내적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처음에 비비안은 조지의 집착이 자신의 내적 불행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가당치 않다면서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그럴 수 있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비안은 자기와 자신이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늘 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출장을 갈 때면 조지가 오해할 만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못 전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여성 동료도 함께 있는데 조지에게는 남성 동료 이야기만 했다. 고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여성 고객도 있었는데 그녀는 거기에 있던 남성 고객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지만 전했다. 비비안은 조지와의 문제에서 자신도 큰 몫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비비안은 비록 조지의 질투심과 소유욕 때문에 언짢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조지의 반응을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느끼고 있던 것이다. 비비안은 친구에게서 내적 불행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다. 내적 불행을 발견한 비비안은 상황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남녀, 동료, 고객들에 관해서도 동등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출장 갈 때는 조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었다. 조지는 원래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비비안의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는 조지도 한결 여유로워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훨씬 나아졌다. 물론 이따금 조지와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럴 때에는 의도치 않게 그를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했다. 몇 개월 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상대방이 결정적인 선을 넘게 만드는 미묘한 자극의 유형이 있다. 긍정적이고 온화한 사람들도 싫어하는 주제나 행동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든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느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저분한 것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사람들을 알아갈 때에는 그 사람의 결정적인 선이 무엇인지 함께 알게 된다. 그러면 내적 불행은 그 점을 파고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훌륭한 관계를 망친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경우, 켈리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먹고 우리를 찾아왔다. 켈리의 남편은 성공적인 변호사로 소득이 좋았지만 열심히 번 돈을 켈리의 신용자금 대금 지불에 적극 쓰였다. 두 사람의 신용결제 대금 문제로 무척 기로했다. 그는 켈리가 무엇을 샀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건지 일일이 물어보곤 했다. 그는 자신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어떻게 그렇게 다 써버릴 수 있냐며 불평하기 일쑤였다. 켈리는 그가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물을 때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듯이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켈리는 부부가 매년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모든 것들은 모두 필요해서 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켈리에게 남편이 다른 문제에도 이렇게 화를 내는지 물어보았다. 사실 돈 문제 빼고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쓸 때는 무척이나 예민해진답니다. 켈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실적으로 가족이 힘든 시기를 맞게 되면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다. 방법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놀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지금 가진 돈에 관계없이 자신도 아버지처럼 실패의 잔을 쓴 잔을 맛보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켈리가 가소비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무척 화를 냈다. 우리는 그녀의 남편이 내적 불행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법률에서의 선임 파트너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도 그는 자신의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했다. 그는 돈 외의 모든 면에서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다. 인간관계 설문지에 기록한 답을 살펴보면서 켈리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소비에 대한 남편의 비이성적인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우리는 그녀의 내적 불행이 켈리를 부추겨서 돈에 예민한 남편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켈리는 식구들 옷이나 다른 물품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 카드 대금 결제 청구서가 집에 도착하면 남편은 그제서야 부인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었다. 켈리는 남편이 화를 낼까봐 무엇을 샀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켈리가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재정 영역은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데 켈리의 행동 때문에 전혀 통제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켈리는 우리와 함께 남편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을 살 방법을 계획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돈을 쓸 때 남편과 상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매 목록을 남편과 상의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때였다. 그녀는 더 큰 텔레비전을 사고 싶었으나 당장 구입하는 대신에 그녀는 여러 가지 모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켈리의 남편은 모델 사양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켈리가 원하는 모델을 사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카드 대금 청구서가 도착하자 불만 없이 대금을 지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켈리는 소비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신이 충동 구매를 해서 한 남편이 화를 내면 켈리는 그것을 받아치기보다 지금 자신이 잠시 후퇴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켈리가 자신의 내적 불행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자 결혼 생활은 점점 나아졌다. 지금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질이 어떠한지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여러분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을 떠올려서 자신이 그 행동들을 지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것이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번번이 자극했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노력한 후에 그 관계를 재평가해 봐야 한다. 장점은 작게 보고 단점은 크게 보는 경향. 인간관계 설문지에 기록한 답이 심하게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내적 불행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과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사랑에 빠질 때 내적 불행은 상대방의 장점은 간과하고 약점만 강조하게 만들어서
정전 그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단점만 보일 때 K씨와 수호자는 자선 모금을 위한 자신감을 얻던 행사를 조직하다가 만나서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둘의 관계는 얼마간 선뜻하게 유지되었지만 KT는 감이 갈수록 수호자에게 점점 더 심한 짜증을 느꼈다. K씨가 수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제안해도 수호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답변을 주었고 수호자를 먼저 만나볼 계획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K씨는 자신만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느꼈고 자신이 수호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수호자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K씨는 수호자와의 관계가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수호자니 먼저 전화하기 전까지는 수호자에게 전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른 친구에게 이 결심을 상의했더니 그 친구는 수호자니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게 지낸다고 말해 주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호자는 전화 걸기나 이메일 보내기를 무척 어려워했다. 하지만 수호자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함께 먹을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었고 K씨가 아플 때마다 항상 곁에 챙겨주고 남의 고민도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수호자는 이정적인 면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낌이 든 K씨는 그 상황을 우리와 의논했다. 우리는 다른 면에서 살펴본 결과 수호자는 K씨에게 충분히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호자니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K씨에게 물어보았다. 더군다나 수호자의 이러한 특성은 예전부터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갑자기 그 문제로 크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다. K씨는 자신도 그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는 K씨의 내적 불행이 현재의 긍정적인 우정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친구의 다양한 장점보다는 그 친구의 환정하지 못한 면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K씨는 지금까지 맺어온 친구 관계를 돌아보며 이와 동일한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구 관계가 처음에는 잘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특정 행동 때문에 점점 짜증이 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리고 말았다. K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K씨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늘 꼬정을 들었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실수에는 지나친 비중을 두고 그 사람의 장점은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내적 불행 때문에 스스로 친구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K씨는 수정과의 관계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물론 언제나 그녀가 먼저 연락하고 계획을 제안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지만 수잔이 신의를 저버렸다거나 나쁜 친구는 아닌 것은 확실했다. 수잔이 자신의 전화에 즉각 답해 주지 않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K씨는 내적 불행이 간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빠지지 않고 수화기를 들고 수잔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수잔은 언제나 아주 즐겁게 전화를 받아 주었다. 익숙하던 상대방도 때로는 낯설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다른 관점에서 보니 보다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면 설문지에 기록한 자신의 답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익숙하면 경멸을 나눈다라는 말을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내적 불행에 있다. 인간관계와 가족. 결혼은 법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정교적 도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자녀를 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혼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적 불행의 충족 여부는 여러 가지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는 그 누구라도 참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말지를 평가하는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 학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에게 결코 좋지 않으며 자녀의 정서 발달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내적 불행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긴 하지만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인간관계 설문지를 활용하여 결혼 생활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은 무엇인가 하는 각자의 생각에 기초하여 그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혼 생활에는 부정적인데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제시를 관계 정진을 위해서 전략을 사용해 보기를 바란다. 결혼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며 가족 관계에서는 친구나 연인 관계라면 수용하지 못할 불행도 기꺼이 참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떠나야 할 때 제시하는 잃고 싶지 않은 관계 개선하기 부분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부정이 긍정을 앞지를 때 인간관계의 설문 결과 그 관계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좋지 않은 관계를 붙잡고 무기한 버티고 있는 것은 운동하기로 계획한 날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계속 그대로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힘겨운 노력을 미루려는 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변화가 있다면 마음을 열고 경청해라. 또한 내적 불행이 두 사람 사이의 어느 한쪽 또는 두 사람 모두를 부추겨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노력을 파괴할 수도 있고 자신의 노력에 혐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관계를 끝낸 후에 정서적인 영향이 어떨지는 현재 관계의 본질에 따라서 다르다. 물론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친구관계나 연인관계보다도 가볍게 만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킬지 결정하기. 부정적이라고 표시했던 인간관계 설문지의 대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관계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결정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과연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해보자. 상대방은 불성실하며 거짓말을 삼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이러한 성격은 두 사람의 관계에도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 사람을 친구나 연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인간관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내적 불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무적절한 관계는 끝내야 마땅하다. 한편 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힘든 문제는 좀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미묘하게 두 사람의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두 사람 모두가 기꺼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개 변화할 수 있다. 나의 결정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변화를 확신할 수 없다면 혼자 의심하지 말고 상대방과 의논하기를 바란다. 내적 불행이 두 사람의 문제를 자극한다면 이 점을 상대방에게 털어놓고 나도 나의 문제를 알고 있으며 고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확실히 말해야 한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존하겠다는 본래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적 불행은 이때를 겨냥하여 서로를 향한 비난과 보복을 일으켜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파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분노와 원한을 일으키면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껴 아무리 대화하더라도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게 만들 것이다.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 상처 입히겠다고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그 사람도 내적 불행의 방해를 받아서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제안할 때 최후 통첩처럼 알리지 말고 되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비난하는 대신에 두 사람이 함께 누릴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쏘아붙이지 않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 베티는 하워드와 5년 동안 연애했다. 30살이 되자 베티는 이제 하워드와 결혼하여 가족을 이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하워드는 베티와는 달리 지금 상태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베티의 제안에 하워드는 그녀를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바라보면서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은데 굳이 결혼을 해야겠어?
라고 물었다. 하워드 말에 상처를 받은 베티는 연락을 단절했고, 하워드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베티의 결혼을 서두른 다음에 그녀를 비난했다. 그전까지 둘 사이는 그렇게 차갑지 않았으나 점점 냉랭함이 깊어갔다. 베티는 이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둘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베티는 어떻게 하면 하워드와 헤어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지 친구한 의논했다. 베티는 하워드에게 우리 관계가 곧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베티의 친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워드도 화만 낼 것이고 사태가 개선될 가능성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워드, 당신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고 내 평생을 함께 보내며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아이를 원해. 그게 내가 당신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베티가 친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워드에게 접근하자 하워드는 매우 놀랐다. 그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하려고 부탁했고 베티도 동의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워드는 베티를 저녁 식사 자리에 불러내 베티, 나도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나는 언젠가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아이를 낳기를 생각해봤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망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노력을 지지하는 방법 배우기.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이제 내적 불행이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노력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판적인 말을 줄이자고 부탁한 후에 며칠간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잘 지나갔을 때 상대방이 기울인 노력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아 그의 노력을 해칠 수 있다. 또는 부정적인 말을 유발하는 행동을 저질러서 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실수로 비판적인 말을 던지면 내적 불행은 그동안 상대방이 해온 노력보다는 순간의 실수에 더 신경 쓰도록 만들 수 있다. 당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도 값지고 의미 있다. 그리고 이 노력이 계속된다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진보가 나타날 것이다. 상대방에게 부탁한 문제 회의에 관계의 다른 면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관계의 향상을 제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분노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앤과 캐롤은 에로빅스업에서 처음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 그들 함께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관해서 열띤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했다. 문제는 캐롤이었다. 캐롤은 항상 깜빡이고 돈을 챙겨오지 않았고 앤이 두 사람 몫의 표값을 지불할 때까지 멈칫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앤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이제 공평하게 비용을 나눠 내자고 캐롤에게 말했다. 이후에 캐롤은 놀랍게도 자신의 몫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몇 주 동안은 무난히 잘 지냈다. 그런데 앤은 다른 친구에게 캐롤이 새 차를 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앤은 캐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듣게 되어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앤은 캐롤이 자신을 정말 좋은 친구로 생각했다면 이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앤에게 알려야 했다. 이 시점이 되자 캐롤은 참아왔던 화를 터뜨리면서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도대체 왜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앤은 자신의 내적 불행이 캐롤의 노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앤은 변해보려고 노력하는 캐롤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계속 사소한 일들로 캐롤을 비난해왔다. 캐롤이 몹시 화를 내자 앤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캐롤에게 사과했다. 다행히 캐롤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관계 개선을 원하는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상대방의 노력을 의도치 않게 망치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관계가 개선되면서 즐거움이 늘어나면 내적 불행은 자양분을 얻지 못해 관계가 불만족스러웠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